라는 건 이거는 매각 거래로 보는 매출 채권의 양도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냐? 일단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말. 진짜 짜증나 이게.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 영어잖아. 영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를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회계가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됐대요.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매출 채권 팔았으면 그 받을 권리는 양수인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이 되시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채권을 팔았으면 채권 받을 권리는 상대방한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심하실 용어가 우리 유의적 있죠? 유의적. 그죠? 이 유의적이 아마 저자분이 쓰셨을 건데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우리가 위험 있죠?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이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그죠? 우리가 회계에서의 위험은 뭐냐면 위험은 현금 흐름의 변동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우리가 그 가치 변동이 크지 않죠. 주식은 막 가치 변동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그죠? 근데 현금이 안전자산인 이유가 뭐예요? 현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뭐냐면 현금 흐름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치 변동이. 그래서 가치의 변동을 우리가 위험이다. 가치 변동이 오락가락하는 게 위험이에요. 위험. 여기에서 위험이다라고 하면 내가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급이 많을 거니까. 알죠? 그래서 위험과 보상.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위험이다라는 거 띄어먹힐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상은 매출 채권을 팔면 우리가 채권을 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금액 그대로 팔진 않아요. 맞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 1억인데 1억에 사간다 미친놈인 거예요. 이거. 맞죠?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거라도 매출 채권 사가면 안 돼. 그 정도로. 맞죠? 매출 채권은 항상 뛸 염려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싸게 팔아요. 만기 되기 전이더라도. 만기가 도달해도.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의적인 중요한 위험과 보상 모두를 상대방에게 양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채권을 팔았으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든지 아니면 띄어먹히는 거 다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양수자 있죠? 내가 만약에 은행에게 팔았어. 근데 은행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요. 뭐냐면 양수자가 그 자산을 전체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내가 팔았으면 사간 사람 다시 그 채권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게 나와요. 이것도 나옵니다. 뭐냐면 손가락 표시. 자, 손가락 표시는 뭐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은행한테 채권을 팔았어요. 1년 되기 전, 한 달 만기 한 달 되기 전에 판 거예요. 일반 채권을 팔 때는 만기 전에 팔겠지, 일반적으로. 그죠? 채권을 팔았어. 그럼 팔았는데 이제 상대방이 띄어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한테 1억짜리 채권을 9천만 원에 판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 은행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거 띄어먹히면 네가 일부 좀 보전해주면 안 될까? 이런 약속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떼어 먹힐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떼어 먹히는 거에 대한 보상, 위험을 그래서 떼어 먹히는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을 채권자, 판 사람한테 해달라라는 거예요. 알죠? 거기에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은행이 내가 떼어 먹히는 내 책임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가는 사람이. 알죠? 근데 그건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떼어 먹혔을 때 일부를 보전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차이일 뿐.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상환 청구권 유무는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의 구분과 관련이 없다인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상환 청구권 여부에 따라서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를 구분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 힘내세요. 표정이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자, 말문제예요.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죠. 근데 세무 1급 때 가끔씩 국제 회계 기준을 출제할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맞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과 다르게 후입 선출법 인정해요.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은 후입 선출법 인정하지 않아요. 워낙 현실적이지 않거든. 비현실적이에요. 누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냐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 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죠? 대비하시고 반드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후입 선출법은 인정하긴 하지만 워낙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회사가 만약에 후입 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의 기말 재고자산 가액 있죠. 재무상태표 가액하고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은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도 인정 다 해요. 그렇죠? 여기에 저가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회사가 극단적으로 혹시라도 네가 후입선출법이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정말 낮게 계산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익이 낮아지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호의선출 갑자기 했다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에 저가법이 시가하고 원가가 좀 작은 거잖아요. 그것과의 평가 차이를 주석으로 알려주라라는 거 혹시나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이게 좀 너무 옛날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라는 거 시험에 장난 거꾸로 치는 거예요. 뭐냐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원가를 결정하면 후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을 저가법 적용했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실제로. 알죠? 근데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워낙 이상한 방법,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합법 적용한 거하고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 인정해요. 알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출제 많이 해요. 2번. 가보시죠. 자, 보시면 이거 그거거든요. 화면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극단적 가정. 자, 우리 회사가요, 기초의 재고 자산이, 아니, 기초 재고 자산 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재고 자산 있죠? 재고 자산을 구입을 이렇게 했대요. 물가가 상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면 1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1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네, 언제라고 할까? 언제라고 하면 뭐 6월 뭐 25일 올해 오늘 얘가 뭐 7월 8일 그리고 200원 구입은 예를 들어 언제라고 뭐 8월 5일 이렇게 할게요. 자, 요게 X 1년.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개가 팔렸대. 두 개가 판매. 두 개가 판매가 됐대. 판매가 됐고, 이건 후입선출법인데요. 이렇게. 그럼 일단 어떤 게 먼저 팔려요? 두 개 중에. 요게 먼저 팔리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100원짜리 그 다음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 1원짜리. 맞죠? 남아있는 것은 1원짜리, 1원짜리. 그래서 요게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요게? 안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갑자기 1원, 100원, 200원 이렇게 사례 든 건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이익이 가장 낮은 게 기말재고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산 금액이 가장 낮으니까 이익이 가장 낮다고.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매입한 수량은 3개인데 판매한 수량이 2개죠. 2개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 시 이익을 가장 낮게 잡는 게 후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단기에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차기가 된 거예요. 차기. X 2년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X 2년도에 한 개를 팔았대요. 한 개를 팔고 구입은 없었대요. 구입은 없었대. 그리고 후입선출법이래요. 여전히. 그러면 여기는 100원, 1원짜리가 그러면 우리가 X1년도 기말재고는 X2년도 기초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재고가 1원짜리죠. 그럼 1원에 샀었던 재고가 팔리는 거, 요게 판매된 걸로 보잖아요. 요게 판매. 요게 판매된 거니 요게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1원짜리니까 가장 낮은 게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낮은 게 매출원가가 되면 매출은 엄청나. 매출은 엄청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판매를 했어. 근데 매출을 예를 들어서 1억 했대. 1억. 극단적으로 1억에 팔았는데 매출원가 1원이야. 1원. 그럼 1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는 이익이 막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한 개 판 게 1억에 팔았대, 매출은. 근데 후입선출법 1원짜리를 1억에 판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적어지니까 X2년도에는 이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매출원가가 작은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법인세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익이 올라가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물가가 상승 시 여기 있죠. 물가가 상승할 때 여기 X1년이에요. 상승할 때 우리가 단기에는 우리가 이익이 작아져서 법인세 납부도 작아지죠. 여기 X1년도. 근데 이제 낮은 가격의 재고가 차기의 기초 재고 여기 X2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차기의 매입량보다 판매량이 커지죠. X1년도는 매입량이 큰 거고 X2년도는 판매량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차기의 기초 재고 매출원가 돼버린 싼 게. 그럼 이때는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익이 커져요.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니까. 그러면 이때는 법인세 납부 금액이 늘어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싼 재고가 매출원가가 돼서 이익이 커져서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런 말 쓰거든요.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게 아마 교재 어디 있을 거냐면 56페이지 맨 아래 있죠? 여러분 주석. 아니, 주석은 아니구나. 56페이지 맨 아래 그 손가락 표시 4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이걸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출제해요. 실제로. 아셨죠? 요거 넘어가 될까요? 꼭 기억하시고